제3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3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강해져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현재 서귀포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35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쯤에는 성상포 남동쪽 해상 16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남마돌이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지만 장마전선과 만나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중부지방 곳곳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 밤만 되면 이렇게 물폭탄을 쏟아붓는 야행성인데 그 이유를 전동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시간은 밤 10시쯤. 이때부터 3시간 동안 쏟아진 비는 110mm가량으로 하루 동안 온 비의 4분의 3에 이릅니다. 지난 주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강원 홍천 등 내륙 곳곳도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밤에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낮 동안 평범하던 구름도 밤이 되면 상층부가 빠르게 식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비구름으로 발달하고 낮보다 밤 기온이 낮다 보니 대기가 머금지 못한 수증기가 빗방울이 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 밤에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밤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일대로 확대되겠고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수는 낮보다 밤에 더 세게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진 전국에, 모레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 주중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걸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 장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청와대 참모진 진용도 완전히 꾸렸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5일 만에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복지 전문가 박능우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입니다. 역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정통관료 출신인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2명의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음을 미리 실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능우, 이효성 후보자에게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각각 한 건씩 확인했다며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 건지 투기 목적인지는 본인들이 해명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설된 일자리 수석의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을 경제수석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8수석 2보좌관 2차장의 수석급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렵사리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서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전격 협조했습니다. 전체 교문위원 29명 중 15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보고서 채택이 의결됐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 3당이 모두 반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힘이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개발 부서와 토론에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부턴 한미 정상회담 후속 대응책 마련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지난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분담해온 비용은 꾸준히 늘어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정된 분담금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경건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국방부가 내년에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2014년 협상 때 9,200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 연말 시작돼 2019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에선 분담금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70% 수준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사드 배치를 분담금 인상 배경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정부로서는 심각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에 정부 추산으로 5년간 78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마다 국가 예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내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기본 교정 규칙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재홍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로 북한군 해안포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과도한 무력 대응을 제한하는 정전 교전 규칙 해석을 놓고 머뭇거리다 응징 기회를 놓쳤습니다.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 교전 규칙에 우리 전력의 발이 묶였던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을 환수했지만 우리 군이 주도해 만든 교전 규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나라들은 자위적 권리로 독자적 교전 규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상비 교전 규칙인 SR-51을 통해 적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응 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해외 사례와 법률을 검토해온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군 기본 교전 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작전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최상위 기본 교전 규칙을 만들고 그 아래 정전, 전시 교전 규칙과 합참 예규, 작전 지침 등을 두어 교전 규칙을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아래 실정법이 있듯이 상비 교전 규칙은 교전 규칙 작성의 일종의 바이블로서 우리 군의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볼 때 오히려 늦었다 싶을 정도로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방침이 논의됨에 따라 한반도 내 작전 주도권을 행사하는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이번에는 무역 분야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대상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죠. 이미 여러 무역 규제로 타격을 입은 우리 철강업계에는 비상이 걸렸고 판매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원유 생산에 사용할 유정용 관을 만드는 한 철강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 40만 톤, 4천억 원 가량을 미국에 수출해왔지만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원가를 믿을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2달 전 관세 25%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실제 원가를 인정을 안 하고 상무상이 자기네가 그 임의의 원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 제품에도 11.7% 관세를 매겼고 4월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규제의 압박만으로도 이미 대미 철강 수출은 4% 넘게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철강 수입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를 곧 발표하는데 업계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업계도 당황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차량 수출 규모가 수입액의 9배로 더 많지만 지난해부터는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미국차 수입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12억 1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6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를 꼭 집어서 강조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무역시 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적자 폭을 좀 줄여주면서 균형 무역으로 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FTA 재협상과 관련해 공식 통보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재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한미 공동위원회부터 소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등 통일 안보 분야 해법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IOC 위원장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다자 정상외교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 등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각국 정상들의 협력을 구할 계획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뒤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동 결과가 관심입니다. 보복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흐 위원장에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참가는 그 자체로 대회의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에선 지금이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며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홍 신임 대표는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치러진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득표율은 65.7%로 경쟁자였던 신상진, 원유철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홍 대표는 15대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원내대표와 당대표, 대선 후보를 거쳤습니다.
취임 일성은 혁신이었습니다. 조직, 정책, 인적, 혁신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고 다시 신뢰받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홍 대표는 즉각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한 제1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이긴 자가 권력 전체를 휘두르는 시대가 권력의 공유시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홍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했고 바른정당은 혁신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철우 의원과 류여해 수석 부대변인, 김태흠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새롭게 당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는 무너진 보수 우파를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적통 경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보수 재건을 내건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원내대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옛 친박계와 가까운 정호택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홍 대표는 대대적인 혁신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천의 그 천혜라는 그 뜻이죠. 당원들의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당으로부터 이렇게 걸러낼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심히 예상된다. 연말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간 전면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바른정당과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홍 대표는 일찌감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바른정당 문제도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강론을 외치고 있는 이해운 대표 체제의 바른정당과 합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가 홍 대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본 적도 없다며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 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전직 공직자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까지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풍력 발전소도 더 많아질 텐데요. 인근의 주민들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70m 높이 발전기에서 삼각 날개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5년 전 가동을 시작한 제주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제주도의 이국적인 풍경과 어울려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지만 주민들 반응은 다릅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혐오 시설로 봐야죠.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윙윙하는 소리가. 특수 음향 장비로 들어봤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반복됩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는 단지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는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40기가 마을과 논을 가리지 않고 늘어서 있습니다. 풍력발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마을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풍력발전기 수십 대가 불과 수백 미터 거리 안에 마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엄청 소음이 시끄러워요. 아, 지금 저녁이구나 하고 풍력이 소리 안 나는데 그러겠어요? 3년째 소음과 함께 살다시피 해온 주민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서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또 많이 되네. 그러니 흥각 해주지라.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지만 주변 생태계 영향이 위주라 소음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세워졌겠죠. 80Hz 이하의 일명 저주파 소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MBC가 입수한 전국 8곳 풍력발전소의 저주파 소음 측정 보고서입니다. 제주 가시리와 전남 영광 등 4곳에서 측정치가 권고치를 넘었습니다. 저주파는 이게 딱히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측정하는 것도 복잡해가지고. 저주파 소음은 공장의 기계장치가 돌아갈 때나 터널에 열차가 진입할 때 나는 것으로 사람 귀로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킵니다. 전라남도가 풍력발전소가 조성된 영암과 신안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더니 상당수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장기라든가 이런 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주파 마찰이 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이 되면서 인체는 이제 많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풍력발전기로 인한 저주파 소음은 공식 측정법이나 기준치는 물론 인체 영향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발전소는 늘고 있지만 소음 대책은 손을 놓으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도리어 또 다른 환경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이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을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출소환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요구 압박에 못 이겨 제보 증거를 조작했지만 이전 최고위원의 조작 지시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윗선의 관여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증 실패에 대해선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며 검찰에서 남김없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당원 한 명에게 책임을 국한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검찰에 잇따라 소환됐습니다. 저는 이유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조작 사실 알았다면은 그걸 기자회견 하도록 허용을 하겠어요? 국민의당은 검찰이 과한 수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뒤 이틀 만에 중국, 일본 정상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분위기는 아주 달랐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모든 문제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행동을 방어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통화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에 공감했고 중국에도 더 강력한 북한 압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양호한 회담이었다는 설명을 아베 총리에게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단둥은행 등 중국 기업 독자 제재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신경전 속에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과 더 균형 잡힌 교역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불만과 이와 연동된 엄격한 대중국 교역을 거침없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타이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계획에 시 주석이 반감을 드러내면서 미중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도발 행위이자 주권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3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3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강해져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현재 서귀포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35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쯤에는 성상포 남동쪽 해상 16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남마돌이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지만 장마전선과 만나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중부지방 곳곳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 밤만 되면 이렇게 물폭탄을 쏟아붓는 야행성인데 그 이유를 전동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시간은 밤 10시쯤. 이때부터 3시간 동안 쏟아진 비는 110mm가량으로 하루 동안 온 비의 4분의 3에 이릅니다. 지난 주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강원, 홍천 등 내륙 곳곳도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밤에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낮 동안 평범하던 구름도 밤이 되면 상층부가 빠르게 식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비구름으로 발달하고 낮보다 밤 기온이 낮다 보니 대기 김천홍입니다.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렵사리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서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전격 협조했습니다. 전체 교문위원 29명 중 15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보고서 채택이 의결됐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 3당이 모두 반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4대강 보건과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힘이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개발 부서와 토론에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쪽을 설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대응책 마련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지난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분담해온 비용은 꾸준히 늘어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가 머금지 못한 수증기가 빗방울이 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 밤에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밤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일대로 확대되겠고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수는 낮보다 밤에 더 세게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진 전국에, 모레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 주중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걸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 장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청와대 참모진 진용도 완전히 꾸렸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5일 만에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낸 복지 전문가 박능우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호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입니다. 역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정통관료 출신인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2명의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음을 미리 실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능우, 이호성 후보자에게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각각 한 건씩 확인했다며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 건지 투기 목적인지는 본인들이 해명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설된 일자리 수석의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을 경제수석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8수석 2보좌관 2차장의 수석급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MBC 뉴스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재홍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로 북한군 해안포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과도한 무력 대응을 제한하는 정전 교전규칙 해석을 놓고 머뭇거리다 응징 기회를 놓쳤습니다.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 교전규칙에 우리 전력의 발이 묶였던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을 환수했지만 우리 군이 주도해 만든 교전규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나라들은 자위적 권리로 독자적 교전규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상비 교전규칙인 SR-51을 통해 적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응 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해외 사례와 법률을 검토해온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군 기본 교전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작전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최상위 기본 교전규칙을 만들고 그 아래 정전, 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 작전 지침 등을 두어 교전규칙을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아래 실정법이 있듯이 상비 교전규칙은 교전규칙 작성의 일종의 바이블로서 우리 군의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볼 때 오히려 늦었다 싶을 정도로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방침이 논의됨에 따라 한반도 내 작전 주도권을 행사하는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이번에는 무역 분야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대상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죠. 이미 여러 무역 규제로 타격을 입은 우리 철강업계에는 비상이 걸렸고 올해 말 예정된 분담금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경건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국방부가 내년에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2014년 협상 때 9,200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 연말 시작돼 2019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에선 분담금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70% 수준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사드 배치를 분담금 인상 배경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정부로서는 심각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에 정부 추산으로 5년간 78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마다 국가 예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내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기본 교정 규칙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